방역당국이 당분간 75세 이상 고령층의 화이자 1차 접종 예약을 받지 말아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접종률을 무리하게 높이다 접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진영에서 기존 당헌을 개정하지 않고 단서 조항을 활용해 대선 경선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 측은 룰을 바꾸는 건 해당 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 지분 상속이 마무리됐습니다. 전자와 물산 등은 법정 비율에 따라 유족이 나눠 가졌지만 전자 최대 주주인 생명지분은 이재용 부회장이 절반을 가져가며 그룹 경영권은 공공이 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잠들었다 실종됐던 대학생이 실종 장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 요양사가 함께 지내며 돌봐온 80대 할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할머니는 얼굴 전체에 피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는데 요양보호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진행되던 이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 정부가 접종 속도전에 나서면서 이 접종률은 6%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화이자 백신 양이 충분치 않은데 속도만 내다 보니 금방 동이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다 자칫 1차 접종자가 2차를 맞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신규 접종은 일단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 이곳에서만 매일 600에서 700명의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많지. 예약은 했지만 이제 통지가 안 와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 많지. 이곳 접종센터에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만 접종할 수 있는 물량만 남아있어서 현재로서는 신규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5세 이상 화이자 1차 접종은 35% 정도 진행됐는데 화이자 물량이 일찍이 동이 나면서 고령층 1차 접종 추가 예약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방역당국이 각 지자체에 화이자 백신 접종 추가 예약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겁니다. 새롭게 1차 접종을 추가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제 요청을 좀 지자체에 좀 드린 바 있고요. 4월에는 1차 접종에 집중했다면 5월에는 2차 접종에 이제 안전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지금까지 정부가 제약사와 개별 계약한 물량과 코백스 퍼실리티 물량을 합쳐 211만 7천 회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정 기준 161만 4천 회분이 소진되면서 남은 물량은 50만 회분뿐입니다. 하루 접종 규모가 15만 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닷새가량 접종할 분량에 불과합니다. 방역당국은 2차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생겨난 일시적인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도입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접종 속도를 높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보신 것처럼 화이자 백신을 맞기로 되어 있는 75세 이상 이 3명 중 2명이 아직 1차 접종도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갑자기 신규 접종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는 소식에 어르신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재개될 수 있는 건지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접종 날만 기다리던 어르신들은 신규 예약 중단 소식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기다리라고 언제 될지를 정확히 모르고 출발하기라고 그게 불안하고 미리미리 어제 서둘러서 저기 했어야 되는데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불안한 면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딴 수가 없잖아. 정부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하여튼 약이 들어와야. 오늘 0시를 기준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하고 3주 안에 2차 접종을 맞아야 하는 사람은 120만 명입니다.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화이자 백신 재고는 50만 명분 정도뿐이어서 우선은 1차 접종 대신 2차 접종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화이자 백신의 접종 간격이 3주임을 감안해서 그동안 1차를 맞으셨던 분들에 대한 2차 접종을 위한 백신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월 도입하기로 한 화이자 백신은 총 175만 회분. 매주 같은 양이 도입된다고 가정하면 5월 중순이 되어서야 2차 접종 물량이 채워질 전망입니다.
접종센터 역량도 한계입니다. 그동안 예방접종센터에서는 하루 600명씩 최대 접종 인원을 맞춰왔기 때문에 한동안은 2차 접종을 마치기에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선 2차 접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한 뒤 5월 하순부터 다시 1차 접종에 집중해 목표했던 6월까지 75세 이상 고령층의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졌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평가받는 30%대가 무너진 겁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20대 청년 지지율인데요. 21%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9%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와 같은 6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주차 조사에서 40%를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다 2달 만에 30%가 붕괴된 겁니다. 4.7 재보선 이후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뚜렷한 정책 변화가 없는 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궐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책의 방향들이 국민들의 바람과 유리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한 평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청년층의 지지율 하락이 눈에 띕니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지지율이 21%에 그쳤습니다. 60대 이상 다음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 27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가상화폐 과세 발언 등이 20대 민심을 악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33%로 3주 연속 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높았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보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공격을 서슴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할 텐데.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에 일일비하지 않고 국정과제에 힘쓰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이제 차기 대선의 공이 울렸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즈음 이 민주당 친문 진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당원의 차기 대선 후보를 오는 9월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규정을 고치지 않고도 이 경선을 연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비문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독주 체제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최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상 대선 6개월 전인 오는 9월 초까지 최종 후보를 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르면 6월부터 경선에 돌입해야 하는데 친문 진영에서 당헌 개정이나 전당원 투표 없이도 경선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 검토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문 핵심 의원은 당헌을 고치지 않고도 경선 일정을 미룰 수가 있다면서 당대표가 선출되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헌 88조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수습과 대선 4개월 전 후보를 확정짓는 국민의힘 경선 일정 등이 상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후보를 일찍 뽑아봤자 공격만 많이 받을 뿐 좋을 게 없다는 이유지만 속내는 조금 다릅니다. 한 친문의원은 지금은 이재명 지사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좋은 후보들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9월에 후보를 선출할 경우 지지율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리하기 때문에 친문 후보가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친문 진영의 주장대로 단서 조항에 따르면 결국 당무위원회가 경선 일정을 결정하게 되는 만큼 당무위원회 구성도 중요합니다. 당무위원회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소속 시도지사, 당대표가 지명하는 당무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만큼 당대표의 영향력이 큽니다. 모레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친문 후보 당선을 위해 친문 진영이 결집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경선 연기는 해당 행위라며 발끈했습니다. 실력이 없으니 시험을 연기하자는 거냐 이런 반응까지 나왔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측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이재명 지사를 돕는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후보 확정을 오는 9월에서 2달 정도 미루자는 경선 연기론에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계 한 의원은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선 룰을 바꾸는 건 해당 행위라고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주자 간 지지율이 박빙이라면 모를까 이 지사가 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데 연기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와 가까운 다른 의원도 룰을 바꿔 당 내부 분란이 일어나면 그 결과는 대선 참패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측근은 실력이 없으니까 시험을 연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이 지사는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지요. 당이 정하면 우리야 따라야죠.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말을 아끼면서도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후보로 확정된 후 혼자서 6개월 동안 검증 등을 버텨야 하는데 부담이 클 것이라며 9월 후보 확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측은 후보가 늦게 확정되는 야당이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선 승리를 위해 경선 연기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당대표 후보들은 후보 전원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경선 일전 연기를 둘러싼 대선 주자들 간 신경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 계속 논란이죠. 내부 비판이 조금씩 터져 나오자 강성 지지층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 대표적인 친문 인사죠. 윤호중 원내대표까지 문자 폭탄의 대상이 됐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비판하자 친문 진영에서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재정 의원은 SNS에 우리는 무소속이 아니다라면서 당원을 외면하고자 한다면 정당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고 조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문자 폭탄은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강성 지지층을 두둔했습니다. 문자 폭탄이라고 불리는 그런 의사표현들과도 마주쳐야 되는 거고 무조건 비난만 한다고 뭔가 풀리거나 그런 건 아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SNS 당원 윤리 강령을 만들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윤 원내대표도 이른바 좌표 찍기의 대상이 됐습니다. 친문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에서 배제했다는 이유로 당원 게시판 등에 윤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된 겁니다.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되면 논의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올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당대표 후보들도 당이 살아있는 것이다. 자기 의견의 표출은 자유롭게 해야 한다며 강성 지지층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 주식 상속이 마무리됐습니다. 향후 지배구조와 직결되다 보니 이 지분이 어떤 비율로 상속될지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삼성생명 빼고는 이 법정 비율대로 유족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이 가족 단합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안정,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약 19조 원대로 추산되는 고 이건희 회장의 삼성 계열사 주식. 최대 관심이었던 삼성전자는 홍라이어서만 1.5를 가져가고 3남매는 똑같은 비율로 골고루 나눠 가졌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 SDS 역시 법정 비율로 나눴지만 삼성생명만은 달랐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생명 주식 20.78% 중 절반을 이재용 부회장이 물려받고 이부진 사장과 이서연 이사장이 나머지 30%와 20%를 상속받았습니다. 홍라이 여사는 생명 주식 상속에선 완전히 빠졌습니다. 가족 경영체제로 가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최적의 비율로 나눈 겁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가족 간 갈등 요인을 차단하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확실히 하는 방안을 고심 끝에 마련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1.68%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개인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한 전자지배를 한층 강화한 겁니다. 한편 유족 측은 오늘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앞으로 5년 동안 5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 원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경제정책산업부 조현선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오늘 이제 삼성 주식이 상속이 마무리됐는데 삼성의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자 한마디로 이재용 몰아주기 없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 그룹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묘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물산, 생명, 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 속에 이 꼭지점에 있는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분 분산을 통해 이 가족 경영을 도모하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흔들리지 않는 이 최적의 배분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다른 주식은 다 이제 상속 비율대로 나눠 가졌는데 이 삼성생명 지분만 이 부회장이 이제 절반을 몰아서 가졌어요. 이것이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삼성생명이에요. 그런데 정작 생명에는 이 부회장의 개인 지분이 그동안 없는 편이었거든요. 이번에 생명 지분 10.44%를 단숨에 확보하면서 개인 최대 주주이자 또 삼성물산에 이은 2대 주주로 지배력을 확실히 갖추게 된 겁니다. 이 삼성전자를 누가 지배하느냐는 그룹 미래에 관한 것인 만큼 홍나희 여사는 빠졌고요. 세 자녀만 지분을 받게 된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삼성생명 지분 비율이 자, 이 부회장 말고 이부진, 이서연 이 두 여동생도 서로 다르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자, 이거는 삼성그룹 미래 경영권 순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1순위 이재용, 2, 3순위가 이부진, 이서연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서 이제 삼성생명 개인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수감으로 생긴 총수 부재 상황에서 이제 이부진 사장이 삼성전자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아주 법적 근거가 생긴 건데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이 사장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고요. 근데 이 상속세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이번 이 주식 배분이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한 그런 것도 좀 고려됐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12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 중에 오늘 2조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 남은 세금만 10조 원인데 이 특정인 한 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결국 홍나희 여사부터 세 남매가 골고루 나눠 갖고 세금도 나눠내는 방안을 택한 겁니다. 여기서 법정 비율대로 나눈 삼성전자 지분이 이제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삼성일가 주식 배당금은 1조 4천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삼성전자 비중이 80에서 90%에 달하는데 아직 5번이 남은 만큼 이 상속세 납부에서 버릴 수 없는 카드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를 이제 감안한 포석이군요. 지금까지 조현선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돼 아버지가 간절히 찾던 대학생이 안타깝게도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재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공원 선착장에 세워진 경찰 수색선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지난 25일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22살 대학생 손모 씨. 실종 엿새째인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장소는 손 씨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반포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입니다. 민간구조사와 함께 있던 구조견이 떠내려오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긴 소매 셔츠와 검정 바지 등 실종 당시 옷차림과 같은 것을 보고 손 씨라고 특정했습니다. 그동안 경찰 수색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시신은 최근 강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실종 장소 인근으로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요일인 24일 밤 10시쯤 친구를 만나러 나간 손 씨는 한강공원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는 오전 4시 30분쯤 잠에서 깨어나 혼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손 씨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한강공원 인근에 CCTV가 적어 수색에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손 씨 아버지는 온라인에 실종 사실을 알리고 직접 현수막까지 내걸며 도움을 요청해왔지만 손 씨는 결국 숨진 채 가족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여부를 유족과 상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입주 요양보호사가 80대 할머니를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생계가 바빠서 요양보호사와 할머니 두 사람만 남겨뒀던 가족들의 심경은 어떨까요? 먼저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80대 노모가 입주 요양보호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7일. 할머니는 집에 온 자식들에게 사흘 전 요양보호사가 욕을 하며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두루도 나갔지. 두루 먹으러다가 막 때렸지. 저 따위
누가 나냐고 그러고 그 이때 나는 2번은 더 했어.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며 자신을 교육했다고도 했습니다. 4시간 동안은 교육을 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 교육을 받더라고. 할머니는 얼굴이 멍투성이가 됐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견딜 수가 없어. 믿고 어머니를 맡겼던 자식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엄마 얼굴을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엄마한테. 가족들은 당시 요양보호사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약간 몽롱한 상태. 엄마가 뭐 잡아라자 하고 몰라요. 끊어요. 이래요. 간병인이 할 수 있는, 보호자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요양보호사는 때린 적 없다고 주장합니다. 감기약 먹었더니 좀 약간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그냥 잤어요. 내가 무슨 폭행을 해요. 폭행을 하기는. 폭행 안 했어요. 근데 할머니 얼굴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지금 피부질환 같아요. 갈비뼈 굽는 거는 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경찰은 요양보호사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피해자 가족의 진술에 따라 마약 검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문제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노인복지센터의 대응도 황당합니다. 가족들은 복지센터 측이 방금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할머니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봤는데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센터장이 할머니 집을 찾은 건 폭행 다음 날 오후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출근 보고가 없자 직접 가본 겁니다. 늙어져 이제 자고 있었고 할머니가 이제 얼굴이 발그작작해서 일어나 관찰하면서 할머니를 보고도 센터장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요양보호사만 해고했습니다. 당시에는 폭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수요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수요일까지 폭행 사실을 모르셨다는 거예요? 네, 예. 하지만 7일부터 할머니 집으로 출근한 후임 요양보호사는 하루 전날 센터 직원에게서 폭행 사실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그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그 어르신을 폭행해가 가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소속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폭행하면 해당 시설은 영업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센터장이 선뜻 신고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노인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상황.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면 정상 참작을 해주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업무 정지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불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입법 자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폭행 사실을 숨기려 노모를 방치했다며 센터장을 고소했습니다. 100% 믿었던 게 내가 내 자식 너무 바보 아닌가 막 자책이 들고.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지난주 인천 강화도의 농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30대 여성은 자신의 남동생에게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나를 죽이고도 넉 달간 태연하게 지낸 건데 누나의 잔소리 때문에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지난 21일 강화도 한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친동생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살해하셨어요? 동생은 지난해 말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누나를 흉기로 숨지게 한 뒤 아파트 옥상에 열흘간 시신을 방치했습니다. 이후 강화 성모도로 시신을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생은 이곳 농수로에 누나의 시신을 유기했는데요. 인적이 드문 곳이다 보니 시신은 넉 달 동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 그 고무장처럼 이렇게 옷 입고서 그런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동생은 평소 온라인 게임 등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며 당일도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해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후 동생이 가족들에게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하자 누나와 주고받은 것처럼 꾸민 SNS 메시지를 보여주며 가출 신고를 취하하게 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이후에는 부모와 함께 장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애 앞에서 먹는데 밥을 안 먹더라고. 궁금한 게 그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 경찰은 남동생이 누나 계좌에서 돈을 빼낸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과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오늘 서초구에 있는 미용실로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갑자기 덮친 차량에 손님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번에도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 사고로 추정됩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골목에서 튀어나온 회색 승용차. 오토바이들을 잇따라 친 뒤 맞은편 건물로 돌진합니다. 길에 서 있던 행인이 깜짝 놀라 겨우 피합니다. 승용차는 미용실 안으로 들어간 뒤에야 겨우 멈춰섭니다. 잠시 후 경찰이 승용차 운전자를 부축해 나오고 119 대원들이 다친 사람들을 들것에 싣고 병원에 옮깁니다. 피해를 입은 미용실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이 가게 안을 보면 부서진 집기들이 사고 당시 위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대포 터지는 것 같은 쾅 소리가 나서 이제 나와보니까 차가 저쪽으로 아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벽 끝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이 사고로 미용실에 있던 30대 여성 손님이 숨졌고 미용사 등 2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언덕을 내려온 차량은 골목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 3대를 들이받은 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미용실을 덮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80대 남성으로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운전 미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차기 검찰총장 후보 뉴스로 넘어갑니다. 4명으로 좁혀진 검찰총장 후보군 가운데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명 안에도 들지 못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단 2표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정한 최종 후보군은 모두 4명. 이 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 조남관 대검 차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보 추천위원 9명 중 7명이 조 차장에게 투표한 겁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2차례 투표를 진행해 과반 득표자를 추렸습니다. 각 위원들이 후보 4명에게 표를 던진 1차 투표에서는 조 차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이 최종 후보군에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2차 투표에선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과반의 지지를 얻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위원 2명가량의 추천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는데 결국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내부 신망이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 최종 후보는 언제쯤 정해질까요? 추천위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은 조남관 차장이지만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당초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심사숙고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임명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발표가 되고 그 즉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제청을 할 계획이니까 한번 기다려 봐주시죠. 그런데 하루 만에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아닙니다. 인사권자이신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잘 행사하실 수 있도록 좀 심사숙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조국, 추미애 전 장관 등 현 정부 법무부 장관 3명과 함께 근무한 김호수 전 차관이 유력하다는 전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유력하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죠. 법조계에선 애초에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편향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완급 조절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남관 대검차장이 후보 추천위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도 무관치 않은 걸로 보입니다. 후보 한 명을 추려 대통령의 임명 제청하기 전까지 청와대와 사전 논의할 시간을 벌기 위한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지명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과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총장 공석 사태가 2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후임 총장 후보 지명은 이번 주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요. 울산 지역의 4선 김기현 의원이 뽑혔습니다. 차기 대선을 진두지휘하게 되고 당분간 대표 권한대행까지 맡게 되는데요.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의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좀 여쭤볼게요. 자, 민주당 파트너는 이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 윤호중 원내대표입니다. 임기를 거의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요. 어떤 대여 전략을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알려져 있기는 굉장히 강경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예전에 평의원 할 때나 상임위원장 할 때와는 달리 원내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똑같이 과거의 모습을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상임위원장이나 평의원의 경우에는 여야 협상을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아주 강한 원칙을 고집할 수 있겠지만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입니다. 아마 그 원리에 충실할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만약 그와 같은 국회 운영의 원리를 무시하고 또다시 독선으로 계속 치닫게 되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던 그와 같은 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미리 경고해 드립니다. 네,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도 하게 되시니까요. 자, 국민의 당과의 이 통합,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인가요? 기본적으로 우리 양당,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우리 국민의힘 같이 통합하겠다는 원칙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 이미 선언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나 또 앞으로 해야 될 절차, 시기 이런 것들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네. 단순하게 당대당 통합한다, 합당한다, 그런 의미 같으면 별 의미가 없는 합당이기 때문에 합당을 위한 합당,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합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대통합의 과정 중에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야권 대선 주자 1위는 이 국민의힘 밖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이제 접촉을 좀 하실 생각이신가요? 글쎄, 접촉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본인이 대선을 출마하겠다는 혹은 정치를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었어요. 네. 아직은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구체적인 그런 액션이 필요할 단계는 아직 아니지 않겠나 싶고요. 네.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국민적 지지도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심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권 인사로서 앞으로 대선의 주요한 인물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결국 큰 틀에서 하나된 통합된 후보를 만드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원내대표 선거 때 좀 이슈가 돼서요. 김기현 의원 이제 선출을 두고 영남당이 됐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옵니다. 전국 정당, 중도 정당 이쪽으로 나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그건 말할 것도 없지요. 저희 당이 계속 영남당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을 영남당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서울시장 이겼습니다. 어떻게 영남당이라고 지칭하는지 그 자체가 여당이 씌워놓은 일단 정략적 프레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번 원내대표 선거 영남이라서 당선된 거 아닙니다. 제가 1차에서 34표를 받았고요. 충남에서 나온 김태형 후보가 30표를 받았습니다. 네. 그만큼 영남표가 몰려서 된 것이 아니고 전국의 각지의 표가 몰려서 된 것이기 때문에 영남당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사안을 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 위한 좋은 정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였습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도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방금 만나본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후보들 보이는데 뭐가 있을까요?
뒤끝입니다. 뒤끝이요? 네. 이 혼신을 다해 선거를 치르다 보면 뒤끝이 남기 마련이죠. 네, 지금부터 한 명씩 볼 텐데요. 먼저 김태흠 후보의 뒤끝 모습입니다. 또 우리 권성동 우리 후보님께서 강원랜드 취업 그 부분이 이제 20까지 무죄가 났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저도 사실 저 900억 원대 그 취업 부탁하면은 전화 한두 번 솔직히 했습니다. 안 걸려서 그렇지. 마치 위해주는 척하면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습니다. 이 부분 만에 하나 잘못되면 김태형 의원이 다음에 원내대표 하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웃으면서 약점을 콕 집은 거네요. 네, 유희동 후보의 뒤끝도 보시겠습니다. 한기호 의원님, 지난 대정부 질문 때 제가 원내대표 될 거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저 권성동 의원님 이렇게 일방적으로 응원하시면 어떡합니까? 한기호 의원이 권성동 후보를 지지하자 내심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도 뭐 같은 당 선거라서 그런지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네요. 네, 별의별 장면이 다 나왔습니다. 저희 김태형 후보님 다리 좀 떨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권성동 후보님께서 자리에 좀 없으신 상태 후보자님들 기념 촬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분 다시 마지막에 다 손은 잡았네요.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다른 그림을 찾으세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차 백신 접종을 했죠? 네, 1차 접종 때 가림막 때문에 주사기 바꿔치기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랬었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건데 뭐 화이자로 바꿔치기 했느니 뭐 이런 논란이 있었죠. 네,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일까요? 오늘 같은 보건소, 같은 간호사에게 접종을 했는데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이번엔 주사를 준비하는 선반을 가림막 앞에 놓고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뭐 간호사도 솔직하게 마음고생했다 뭐 이런 말을 하네요. 자, 그런데 1차 접종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1차를 맞을 때만 해도 영국에서 6월에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염두에 둔 접종이었는데요. 그 사이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21일로 잡히면서 38일 만에 2차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자 백신이 동났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 때 좀 백신 수급 성과가 있겠습니까? 네,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은 오늘도 9월 말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끝내서 11월 집단 면역을 하겠다고 자신을 보였는데요. 당장 지금은 없어서 못 맞는 상황이라 진짜 될지 걱정도 큽니다. 아무쪼록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질 없다, 자신 있다. 정부의 약속이 공수표가 되질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빠른 백신 접종 덕분에 가장 먼저 마스크를 벗은 이스라엘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대규모 종교 행사를 처음으로 허용했는데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 40명 넘게 압사했습니다.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행사장이 유대교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로 빽빽하게 찼습니다.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고 껑충껑충 춤도 춥니다. 2세기에 숨진 유대인 라비 시몬 바 요차이를 기리는 전통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대규모 종교 집회를 허가한 건 이번이 처음. 하지만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40명이 넘고 부상자 10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흰색 천에 덮인 시신 수십 구가 바닥에 놓여 있고 사람들이 떠난 자리엔 주인을 잃은 모자와 물통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사고 초기 가설무대 스탠드가 무너졌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지만 밀집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넘어져 압사가 속출했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וראינו אנשים נדחפים אחד על השני, ולאט לאט ראינו אנשים נרמסים. אני כבר בקטע הזה, שראיתי באמת הרבה אנשים מהקטע הזה כבר הלכתי לכיוון בחוץ.
집단 면역에 근접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스라엘 당국은 10,000명 규모로 이번 행사를 허가했지만 버스 등을 타고 전국에서 몰린 군중은 3만 명에 달했습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 5천여 명이 투입됐지만 현장을 통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מראות בהחלט קשים מאוד, אני משהו כמו 10 שנים פרמדיק, אני לא זוכר שהייתי מראות כאלה. וקיבלנו דיווח על מספר נפגעים, חשבנו שמדובר בנפגעים חולשה כללית שעקב הדוחק והחום.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38만 명씩 쏟아지는 인도에서 모세의 탈출 같은 엑소더스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자국민 철수를 권했고 우리 정부는 외교 행랑으로 산소호흡기를 보냈습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병원 입구에서 의약품과 의료용 산소를 나눠달라며 차단막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차단막을 뚫기 위해 3륜차를 몰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시신이 그대로 방치됐고 숨진 가족을 운구하지 못하는 노인은 망연자실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하루 인도에선 신규 확진자 38만 명이 쏟아져 최고치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Two, it's more like, with the kind of rush happening there. I mean, is it like kind of, walking into the pits of hell because the situation is so bad in our hospital? 인도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경보 4단계를 발령한 미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의 출국 허가 여부까지 검토 중입니다. Authorized departure doesn't force anyone to leave. It doesn't require anyone to leave. It gives these family members the option to depart if they wish. 미국 정부는 의료용 산소통과 백신 원료, 신속 검사 키트 등 긴급 물자를 실은 수송기도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도 세관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외교 행랑을 통해 산소 발생기 14대를 실어 보냈습니다. 10,000명 넘는 우리 교민 중 확진자는 128명으로 늘었습니다. 교민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고 지금 농담 삼아 하루에 100만 명씩 나올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귀국을 원하는 교민을 태우고 다음 달 4일 인도를 떠날 부정기 항공편은 인도 당국의 운항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눈이 만든 새하얀 세상이 절경을 이룹니다. 일찍 봄을 반겼던 나무도 갑작스런 하얀 옷을 입었는데요. 바로 오늘 모습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요? 4월 30일 봄날의 한가운데에서 설악산 기온이 영하 2.8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저기압의 한기가 내려오면서 지상의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면 4월에도 이렇게 눈이 오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처럼 15cm가량의 많은 눈이 온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이 서늘한 기온은 내일도 이어집니다. 심지어 기온 더 떨어지면서 한낮에도 전국이 1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남부지방에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모레 낮까지 전국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그 양은 강원 영동과 제주에서 최대 60mm로 예상되고요. 이틀에 걸쳐 오는 만큼 큰 비는 아니겠습니다. 비가 오는 일요일엔 낮 기온이 20도에 가까워져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돌아섰을까?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좀 봤는데요. 부동산, 코로나, 민생 해결 같은 이 굵직한 정책에 대한 불만부터 독단적이다, 내로남불, 무능 같은 이 가치 지적도 있었는데요. 당 내부에서 이런 지적을 하면 강성 지지층들이 문자 폭탄을 보낸다죠. 오늘의 한마디, 진짜 대통령을 위하는 길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